안녕하세요. 국제통상법 1 강의하는 이상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10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케이스 스터디 1 첫 번째 사례 분석을 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케이스 스터디 2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미국 새우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US Shrimp Case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WTO에서는 사건을 얘기할 때, 제소국, 피제소국, 제소를 당한 국가의 이름, US를 먼저 쓰고요. 그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약자로 US Shrimp라고 해서 미국 새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라고 해서 특정 새우 및 새우 상품, 즉 새우로 제조한 상품을 얘기합니다. 새우 및 새우 상품의 수입 금지에 관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WTO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두 번째 사례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로 미국 새우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리뷰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국이 제소를 당했던 주세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식 명칭은 Korea Taxes on Alcoholic Beverages라는 사건을 배웠죠. 이 사건의 배경 및 개요를 보면 한국의 주세법, 이 술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세법은 소주에 대해서, 국산 소주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했고 이에 비해서 수입 양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었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주세와 교육세 제도는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에 비해서 수입 상품 양주에 더 높은 과세를 하는 내국민 대우를 위반한 거다라는 논란이 벌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트 제3조 2항의 위반 여부, 국내 과세 인터널 텍스에 있어서의 비록 한국의 소주와 수입 양주는 동종 상품은 아니지만 직접 경쟁 혹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과세를 하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가트 제3조 2항의 위반이다라는 논의를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세법이 바뀌었고 현행은 소주와 양주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의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국 새우 사건을 지난번과 동일한 플러스로 사건 배경 및 개요를 알아보고 당사국의 주장도 알아보고 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당사국 간에 미국의 조치가 가트 제11조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다툼은 어디에서 벌어졌냐 하면 비록 가트 제11조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제소국과 피소국 모두가 동의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미국의 조치가 가트 제20조 지항에 의해서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 8번째 수업에 가트 제20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웠죠.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8번째 클래스에서 배웠던 가트 제20조 일반적 예외라는 게 오늘 우리 이 미국 새우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WTO 패널과 펠릿바디 상소기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지
패널과 어펠릿 바디의 결론은 무엇이고 이후에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와 관련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배경 그리고 개요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어떤 제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1989년 미국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법률이라고 해서 Endangered Species Act라는 약자로 ESA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Endangered라는 것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species in extinction 이러면 아예 멸종한 거고, endangered라는 건 아직은 멸종하지 않았지만 멸종의 위기에 처한 이 동물을 endangered species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미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걸 Section 609 of the U.S. Public Law라고 해서 미국 공법 609 섹션이라고 이 법의 공식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보겠지만 결국 이것이 WTO를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가이드라인 때문인데, 나중에 이 이행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WTO 패널 어펠릿 바디의 결론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섹션 609 그리고 ESA는 뭐에 대한 거냐 하면 Determining Comparability of Foreign Program이라고 해서 미국 이외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과 comparable한지 이게 비교할 만한지를 판단하는 건데 뭐에 대한 프로그램이냐면 Protection of Turtle, 바로 터틀이라는 건 우리가 바다 거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거북이 이러면 그 등이 아주 둥그렇게 이렇게 등이 아주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북은 보통 이제 톨토이스라고 해서 그건 육지 거북이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바다 거북이 이걸 터틀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in shrimp troll fishing operation이라고 해서 이 새우를 잡기 위해 트롤 피싱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저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그물을 가지고 대량으로 슈림프 새우를 낚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이 그물 속에 새우만 잡히는 게 아니라 바다 거북이가 함께 이 새우를 잡는 그물에 함께 잡혀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바다 거북이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생물입니다. 바다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바로 1989년 ESA Endangered Species Act를 통해서 반드시 새우잡이 트롤 이 쌍끌이 이 그물을 배가 끌어서 새우를 잡는 이 그물에 반드시 TED라고 해서 테드라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테드가 뭐 약자냐 하면 Turtle Excluder Device라고 해서 그물에 새우가 잡히게 되면 새우는 그물에 남는데 거북이는 그 그물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거북이를 밀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테드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우잡이 그물인데 이 새우잡이 그물에 종종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종인 바다 거북이가 그물에 함께 잡혀서 바다 거북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바다 거북이를 그물에서 빼내어서 살리기 위해 바다 거북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물에 테드라는 장치를 통해서 새우만 남고 바다 거북이는 그물에서 빼내는 겁니다.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 ESA법에 따르면 미국 공법 609에 따르면 테드 장치를 한 그물, 테드 장치를 설치한 그물로 잡은 새우의 경우에는 미국 국내적으로 판매를 허가해주고 반대로 테드, 바로 바다거북이를 추출해놓는 장치를 하지 않은, 테드를 설치하지 않은 그물로 새우를 잡게 되면 그러한 새우는 미국 국내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ESA 멸종위기에 처한 종법률이라는 미국의 공법 섹션 609의 내용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당연히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입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 있는 이 새우잡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테드라는 값비싼 장치를 그물에 달 만한 여건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동남아시아의 이 새우잡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하는 대형의 이 대규모의 새우잡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작은 그물을 가지고 오로지 인력에 의해서 새우를 잡아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새우잡이 어부들의 경우에는 값비싼 테드 장치를 설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새우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1989년에 만들어진 ESA 법에 따라서 테드 장치를 하지 않고 생산된 새우는 미국 국내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즉 수입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미국의 ESA라는 법률, 미국 공법 섹션 609로 인해서 미국산 새우는 미국 국내적으로 판매가 허용되지만 수입산 새우, 특히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어부들이 테드 장치를 하지 않고 새우를 잡은 경우 그러한 새우는 미국 국내에서 판매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즉, 이 수입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내산 새우는 보호하고 수입 새우는 금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수입 금지 자체가 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가 된다라는 건 결국은 수입량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인 제한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소를 하냐면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과 태국 4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WTO에서는 제소국을 complaint라는 표현을 쓰고요. 피소국을 respondent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WTO 관련 분쟁을 다루는 장은 분쟁 해결 기관 DSB라고 했죠. 바로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 분쟁 해결 기관에 미국에 대한 제소를,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분쟁 해결 기관은 뭐라고 했죠?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가 있는데 이 일반 이사회는 바로 WTO 강요회의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라고 했죠. 원래 WTO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가장 높은 인터널 바디 내부 기관은 Ministerial Conference WTO 강요회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TO 강요회의는 WTO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장관들이 최소 2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WTO 강요회의
Ministerial Conference라고 했고요. 따라서 강요회의는 매번 열릴 수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WTO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했습니다. 제너럴 카운슬은 WTO 회원국들의 WTO 주재 대사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요 이사회, 이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이 특별히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는 일반 이사회라는 명칭 대신에 그 강요 이사회를 분쟁 해결 기관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WTO 각국의 대사들이 모여 있는 모임인데 일반 이사회가 특별히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모일 때 그 기관의 명칭을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WTDS 58이라는 사건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US Shrimp라는 사건 명칭 닉네임을 부여받게 되고 WT는 WTO를 얘기하는 거고 DS는 Dispute Settlement 58번째 사건, 즉 WTO가 설립된 이후에 58번째로 제기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도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1996년 10월 8일에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협의 요청서를 WTO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서 피소국인 미국에 제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건 부여를 받고 사건이 시작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는 제소국과 피소국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등 매우 많은 국가들이 제3국, 서드파티로서 참여했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 서드파티라는 것은 제3국이라는 것은 제소국도 아니고 피소국도 아니지만 이 사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제3국의 지위를 요청하면 제3국으로서 이 사건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과정에 제3국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의 첫 번째 단계는 협의 요청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consultation.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제법상 분쟁 해결에 따르면 negotiation,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WTO에서는 consultation, 협의라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국제법상 협상을 요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WTO에서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제소국이 요청했던 협의 요청은 미국과의 협의가 결국 분쟁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실패하게 되면 이제 패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죠. 96년 10월 8일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협의는 실패하게 되고 1997년 1월 9일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즉 제소국들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고요. 97년 2월 25일 드디어 이 사건을 다룰 1심 재판부 패널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15일 패널리스트, 이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을 담당할 패널리스트들, 패널 구성원들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4월 15일 날 패널이 공식적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1998년 5월 15일 이 패널이 패널 리포트, 패널 보고서를 완성해서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게 됩니다. 이 패널 리포트가 바로 1심 재판 판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WTO에서는 이 패널 리포트는 이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이 패널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에 의해 컨센서스, 리버스 컨센서스라는 역총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즉 분쟁 해결 기관이 패널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드디어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널 보고서에 대해서 상소가 제기됩니다. 누가 상소를 하냐 하면 어펠런트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과 태국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 패널의 결론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 미국이 피상소국으로서 상소 상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소 기간 바로 WTO 분쟁 해결에 있어서 2심 재판 이 상소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Appellate Body라고 했습니다. 이 Appellate Body는 패널과 달리 스탠딩 상설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패널에서 판단한 법률적 해석,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내 사회에서도 1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판결하는 거고요. WTO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회에서도 보통 대법원은 법률심만 담당하죠. 법적 해석, 이 법리가 맞는지만 따지는 겁니다. WTO 상소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패널이 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패널이 내렸던 법률적 해석,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Appellate Body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1998년 10월 12일에 상소기관 보고서가 완성되어서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모든 WTO 회원국에게 Appellate Body 리포트가 회람되게 됩니다. 이 Appellate Body 리포트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 이 상소기관 보고서를 분쟁 해결 기관이 채택하는 경우에 드디어 최종 판결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 11월 6일 드디어 분쟁 해결 기관에서 상소기관 보고서 및 패널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판결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패널 보고서의 이 법률 문서가 WT-DS58R이라고 해서 리포트라는 거고요. 이 상소기관 보고서의 법률 문서가 WT-DS58AB, AB는 Appellate Body를 얘기하는 거고요. R 해서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자, 이로써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끝나고 패널 상소기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이행과 관련해서 implementation, 즉 패널 상소기관 보고서에 나온 결정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다시 문제 제기가 됩니다. 누가 이행과 관련되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게 되는데 이행과 관련되어서 또다시 누가 제소를 하냐 하면 말레이시아가 또다시 제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상소기관 패널의 결론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미국은 자국법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합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것으로 패널 상소기관 보고서의 결정을 자기들이 이행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아니 그게 어떻게 이행한 거냐? 너네가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것은 여전히 패널과 상소기관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과연 패널과 상소기관 보고서에 나온 판결 내용을 미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그거와 관련된 제소를 한 국가가 말레이시아이고 또 이 이행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상소 절차까지 진행되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또다시 이행과 관련해서 상소 절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2001년 6월 15일 날 아티클 21.5라고 해서 이 DSU는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이라고 했죠. 우리말로 분쟁 해결 양해라고 했습니다. 즉 WTO에서 분쟁 해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 절차를 규정한 국제조약이 DSU라고 했습니다. 마치 국내 사회에서 민법이 있으면 실체적인 내용을 다룬 민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이라는 civil procedure라는 소송 절차를 다룬 절차법 있다라고 했죠. 이 DSU가 바로 나머지 모든 WTO 조약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면 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 DSU 분쟁 해결 양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쟁 해결 양해 제21조 5항, 21조 5항이 바로 뭐냐면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즉 패소국이 좋아 우리 이렇게 이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련해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 DSU 21조 5항에 따라서 패널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 여부에 대한 패널이 2001년 6월 15일 날 패널 보고서를 만들어서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게 됐는데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WTO 이 21.5항에 따른 패널에서는 이거 미국이 이행한 거 맞다라고 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가 또다시 상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야, 그게 어떻게 이행한 거니? 그건 이행한 게 아니지 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2001년 10월 22일 날 DSU 21조 5항에 따른 상소기간 보고서가 또다시 회람되게 됩니다. 이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간 보고서 21조 5항에 따른 보고서들도 이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분쟁 해결 기관에 의해서 채택되어야지만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001년 11월 21일 날 분쟁 해결 기관이 총의에 의해서 이 21조 5항에 의한 패널 보고서 상소기관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게 됩니다. 21조 5항에 따른 패널 보고서 명칭이 바로 WT DS58 RW라고 해서 21조 5항에 따른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입니다. 이행 관련 상소기간 보고서의 명칭은 WT DS58 AB는 appellate body라고 했죠. 그리고 RW라고 해서 21조 5항에 따른 이 추가적인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보고서와 패널 보고서, appellate body 보고서는 RW라는 명칭을 마지막에 붙여주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이 처음 협의를 요청한 게 1996년 10월 8일입니다. 1996년 10월 8일 날 WTDS58이라는 사건 명칭이 부여되게 되고 처음으로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분쟁이 패널 절차를 거치게 되고 상소기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행 관련 패널 절차, 이행 관련 상소기관 절차를 모두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001년 11월 21일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거의 만 5년 이상이 걸리게 되죠. 당초 WTO가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된 96년은 WTO가 출범한 95년 1월 1일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가트 1947 가트 체제의 분쟁 해결 제도에 비해서는 WTO의 분쟁 해결 제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발전한 성숙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소기관 절차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타임 프레임이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트 체제에 비해서는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초 WTO를 처음 만들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점 사건의 진행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WTO가 예상했던 사건보다 더 많은 분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 전체적으로 사건의 진행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게 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고 해서 justice delayed, 지연된 정의는 justice denied, 부정된 정의와 같다. 즉 뒤늦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마치 정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아주 유명한 법원이 있다라고 했죠. 특히 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라임을 맞추는 걸 좋아해서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고 해서 이 delayed, 지연된 정의, 부정된 정의라는 이 라임을 맞춰서 영어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